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 목요일 날이잖아요. 목요일 오후 12시 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 보면 이 마이크가 전번에 보던 것과는 다른 거죠. 전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마이크는 흰색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검은 건데, 이게 드론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DJI라고. DJI가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드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마이크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회사에서 나온 그 마이크를 내가 사용한단 말이죠. 사용하는데 전번에 흰 마이크는 이제 내가 얘기하면 스테레오로 녹음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DJI 마이크는 스테레오로 녹음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이 뭐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로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모노로 녹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떤 아직도 사용법을 제대로 잘 못 익혀서 그런가 하여튼 이게 하여튼 스테레오로 이것도 녹음이 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모노로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후에라도 내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녹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리학은 충분히 근대적 학문이라 부를 수 있다. 단지 자연과학이 부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도올 교수는 이 조선시대 주자 성리학도 상당히 학문적으로는 높은 그런 학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근데 어떤 기자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이 왜 망했는가? 이 조선이 망한 그 근본 원인은 주자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아주 성리학을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성리학은 충분히 근대적 학문이라 부를 수 있다. 단지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자연과학이 없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말의 해경 최연기와 수은 최지우의 사상은 서양의 근대 사상에 필적한다. 그래서 도올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최연기와 수은 최지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간 나도 이 최지우에 관해서 내가 하는 게 인물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지우에 관해서도 언제든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최재우라는 사람은 구한말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우리 민족은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은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다. 분단된 나라는 독립할 수 없다. 하긴 독립이란 말의 한자를 생각해 보면 나는 꼼수다 26화에서 허리가 잘린 사람이 어떻게 홀로 서느냐라고 말했다. 독립운동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수는 인간이며 야훼를 거부했으며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다. 물론 학계 주류 입장과 다르다. 기독교의 공식 견해밖에 비평자들이 보는 역사적 예수상조차도 기존 유대인들, 특히 에세네파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가까운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설교자 쪽에 가깝지 야훼 신앙이나 내세에 대한 거부와는 한참 떨어져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지혜로운 라비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도올 김용옥 교수의 주장인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죠. 이 말이 신학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용욱 교수가 학문은 많이 했지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욱 교수가 주장하는 논리도 때에 따라서는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지혜로운 스승일 뿐이다 이런 얘기는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거는 그 기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중권이 예전에 내 무덤에 침을 뱉음하여서 김영옥이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한 말에 대해 심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진중권이 대중만을 선동하여 지식 권력을 획책하려 든다고 미시적 파시즘이라고 김영옥을 까내린 한편 김영옥에게 있어서 진중권은 듣보잡이다. 물론 김영옥이 주체사상을 완전하게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스탠스는 2007년 10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성자립과의 대화에서 대략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내용 참고. 이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진중권의 누이가 클래식 음악 작곡가라고 했잖아요. 이 진중권의 누이 이름이 진은숙입니다. 진은숙인데 지금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다래요. 그런데 이 진은숙 작곡가가 음악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계에서 상당히 받기 어려운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진은숙이라는 그 작곡가가.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진은숙이가 상당히 유명한 작곡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의 글은 보통 서론이 길다. 특히 번역의 경우 서론이 길어진다. 꼼꼼하게 배경 설명, 판본 문제, 역대 해석의 문제 등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서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예전 책에는 각주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각주나 미주 없이 그냥 본문으로 다 풀어서 설명하는 스타일로 변했다. 인용한 책은 뒷부분에 인용 목록으로 제시하고 간략하게 그 책에 대한 설명하는 식, 주석서라는 서술의 성격상 일일이 줄을 달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김영옥 자신도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은 것에 대해 선악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어차피 오늘날 한국은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고하게 책만 쓴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독서가 거의 유일한 문화생활이었기 때문에 칸트 같은 사람이 책을 쓰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읽혔다. 게다가 구한말의 동무 이재마도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조선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게 말이죠. 대중매체라는 것은 말이요.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대중의 속성. 대중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렵고 고미한 그런 얘기들을 저차원적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변질시키거나 이러는 게 대중의 속성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찬삼 교수가 무전여행을 했다고 하면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대 이렇게 이제 이게 대중의 속성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아주 높은 차원의 문화는 어렵고 까다롭다 이거죠. 그렇게 높은 차원의 문화를 깎아내리는 거죠. 대중은. 깎아내려가지고 저차원적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게 그 대중의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들은 대중의 속성의 그 클래식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 여기까지 또 나옵니다만은 클래식 음악은 고차원적이 어렵다고 하죠. 고차원적이 어려운 음악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클래식을 아주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이렇게 겁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클래식을 아주 외면해 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가요나 이런 거는 유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음악이니까 그런 것만 대중들은 몰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높은 차원의 그런 얘기들은 대중이 아주 낮은 저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변질시킨다 이런 얘기죠. 앞서 언급했던 듯이 김영옥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고미한 학문이라도 문명의 액세서리로 그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중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에 클래식의 대중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속성에 영합한다는 거죠. 클래식이. 과연 그것이 클래식인가 이런 의문을 난 던지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가 되면은 그건 클래식 음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 대중과 영합해가지고 저차원적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클래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대중들이 공부를 해서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얘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를 대중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신도 너무 저술을 대중적으로 하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현재는 예전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편이다. 일단 책이 두껍고 비싸졌다. 이 외에도 연극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다. 임권택의 개벽, 장군의 아들 추화선이 그의 시나리오, 홍상수의 다른 나라에서도 출연한다. 김기덕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스님 역으로 출연할 뻔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출연하지 못했다고 한다. 연극에도 관심이 깊어 극단 미추 창단 멤버로 활동하며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인권, 한대수와 록 콘서트까지 했다. 한대수와의 콘서트에서 발표한 노래 제목은 청춘과 록, 모티브는 한대수의 호치민. 2004년에는 안성기와 함께 패션쇼에 참석한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국악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점심을 먹지 않고 이 녹화를 한 상태라 지금 내 배에서 자꾸 꾸르륵꾸르륵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꾸룩꾸룩 소리가 좀 녹음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 애호가이기도 해서 대학로에 있는 서울 재즈 아카데미 재즈 피아노과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종종 자신의 철학 세계와 재즈 음악을 연관시켜 강의하기도 한다. 빌리 홀리데이 노래와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를 좋아한다고 한다. 김영옥 교수의 이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유튜브 강의를 하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재즈 음악 판도 버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김영옥 교수는 학식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학력이 굉장히 높고 상당히 아주 굉장한 인텔이죠.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클래식에 대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듣는 음악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괜히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혼자 살잖아요. 조금 얘기가 다른 곳은 이제 변질되겠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승열이가 왜 혼자 살까? 이승열이가 혼자 사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능력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말이야 이 폼이 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회계사니 변호사니 판사니 검사니 의사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딱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야 여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하층민 공돌이다 이거죠. 그래서도 여자들이 안 좋아하겠지만 또 그겁니다. 이승열이 하면 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대. 괜히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나한테 접근하려고 했다가 이승열이가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네. 겁을 먹고 멀리 도망가는 여자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은 학식이 높은 대학 교수 박사님들만 듣는 음악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대학에서 이 교수 생활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클래식을 잘 안 들어요. 물론 대학에서도 음악대학 교수들은 클래식을 듣겠죠.
그 사람들은 뭐 제자들한테도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음대 교수가 아닌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듣질 않아요. 오히려 대학 교수들은 클래식을 멀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학 교수들이 머리 쓸 일이 많거든. 이 평소에도 머리 쓸 일이 많으니까 머리 쓰는 클래식 음악을 기피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도울 김영옥 교수도요. 클래식 음악보다는 이 재즈나라든가 가요 이런 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김영옥 교수가 이 강연하다가 이 막간을 이용해서 재즈나 이렇게 가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말이죠. 어떤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클래식 음악은 학구적인 음악이다 해가지고 학력이 높은 사람, 무슨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만 듣는 음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클래식 음악을 뭘로 듣느냐? 클래식 음악은 물론 춤추고 즐기고 이런 유흥적으로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중음악과 크게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춤추고 즐기는 음악은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도요. 음악적인 감각으로 듣는 겁니다.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도 듣는 것이 말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 감각이 어렸을 때서부터 발달된 사람만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았다든가 음대에서 전문적으로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렇지만 음대에서 클래식 음악을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어렸을 때서부터 클래식 음악에 이 감각이 발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이 엉뚱한 지금 김용옥 교수를 얘기를 한다가 이 클래식 음악 얘기로 번지는데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대. 아니 저 사람은 이 뇌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런 음악을 좋아하느냐. 저 사람 뇌를 한번 CT를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뇌 구조가 다르게 생겼나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십시오. 뇌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느끼는 감각이 어려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던가. 정치적 센텐스. 우선 이승만의 경우는 아주 악랄한 인물로 평가한다. 이승만은 무슨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열을 획책하며 조직의 지도자 자리만 차지하려 들었고 결국 이런 식으로 대통령까지 해먹었다는 것. 김영옥은 20세기 한국의 대통령들을 왕조시대 군주의 연장으로 해석한다. 최근에는 아예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며 국립묘지에서 판회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뼈다구를 이제 판해가지고 어떤 버리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는 무슨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조직을 분열을 획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얘기예요. 이승만이가 가는 데는 무슨 조직이든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 김영옥 교수가 맞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그 서중석 교수한테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 서중석 교수가 좌파입니다. 그 좌파가 뭐냐? 내가 자꾸 좌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좌파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좌파가 무슨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당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파냐 좌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라는 것은 좌파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체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있는 사람이 좌파고 기존의 체계나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우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체계나 질서를 옹호하는 편에 있는 사람이 우파고
기존의 체계나 질서를 비난한 측에 있는 사람이 좌파되는 얘기예요. 여당 야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좌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그렇다 해서 아주 좌파가 완전히 뭐 빨갱이란 얘기는 아니고, 좌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죠. 기존의 대한민국이란 체제 자체를 비판하고 질서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제 내가 그 서중석 교수 얘기도 했는데, 서중석 교수가 좌파잖아요. 좌파 역사학계 거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교수가 뭐라냐면, 우리가 내가 중학교 때 그 교육받은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그 서중석 교수가 우리한테 그랬어요. 이승만이는 어딜 가나 분열을 획책한다. 어느 조직을 가나 이승만이가 들어가면 그 조직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다만 뭐냐면은 그만큼 이승만이가 권력욕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자기가 최고 지도자로 자기를 모시는 조직은 괜찮아요. 평지풍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라, 이승만이를 어떤 뭐 조직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취급하는 조직은 반드시 이승만이가 와해를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조직에 가나 최고 지도자, 프레지던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이 그렇게 강한 인물이 이승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이승만이는 내 뜻대로 해야지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대한 독립을 시키지 못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 여러분들 그 당시 말이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김구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김구 스타일인 게 뭐냐면은 무장투쟁이야.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을 거꾸로 때려야 된다. 이런 독립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거든, 김구가. 대부분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무력을 길러가지고 일본을 거꾸로 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라. 아무리 조선이 힘을 기르고 무력을 기른다 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일본보다 힘이 월등한 강대국을 등에 업고, 강대국을 외교로 등에 업고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 딱 조직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 신념에는 이건 아니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 조직을 와해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내가 뭐 이승만이 대변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디까 내가 그러잖아요. 비판하는 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비판하는 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성의 경우도 독립운동은 열심히 했고 젊은 개혁자의 이미지도 있었으나 결국 자기 야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동족 성전만 남긴 인물로 평가한다. 김영욱은 한국전쟁을 단순히 남침이다 북침이다로 따지지 않고 이승만과 김일성의 콤비 플레이로 설명한다. 결국 전쟁 결과 이승만도 살고 김일성도 살고 박정희도 살고 사람들만 죽어났다는 것. 김영욱 교수가 좌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뭐 최고 최하 밑바닥 사람이니까 이승열이는 뭐 정치색 어쩌고 운운할 것도 없어. 최하 밑바닥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굳이 이승만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 본다면 나는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세분화시킨다면 중도 우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좌파 사람들의 말도 많이 새겨듣는다 내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체제를 비판하는 좌파 사람들도요, 좌파 사람들의 얘기도 상당히 뼈와 살이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파 사람들의 얘기를 신중하게
귀담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우파이긴 하지만 좌파 얘기도 아주 귀담아 듣는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가 김영욱 교수가 옳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6.25는 누가 일으켰느냐?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죠. 엄연한 사실이지만 봅시다. 김일성이는 그때 피가 흐른 김일성이가 처음에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김일성이가 30대라고 하죠. 30대 피 끓는 청년이었다. 그때 남한에는 대한민국 남한에는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승만은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70이 넘은 노인이 집권을 했고 북한에는 피 끓는 김일성이가 집권을 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뭐 소련에서 무기도 많이 들여왔겠다. 가만히 보니까 남한에는 전혀 뭐 변변한 무기도 없거든. 이야, 이거 한 번 내밀으면 정말 통일이 되겠구나. 피 끓는 젊은 혈기에 내밀었다고 그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김일성이도 통일을 못하고 이승만도 통일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됐냐. 결국 애매한 민중들만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옳은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전쟁 결과 이승만이도 살고 김일성이도 살고 그랬는데 사람들만 죽어나갔다. 이 얘기가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북한도 통일을 못 시켰고 남한도 통일을 못 시켰다. 결국 애매한 백성들만 죽어나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 없고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옳은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는 20세기 한국사의 모든 왜곡이 한 몸에 구현된 인물로 평가한다. 그냥 독재자다, 경제발전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냉전질서, 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 일어난 추저분한 한국의 역사가 박정희라는 개인으로 상징된다는 것,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신이 제대로 됐다면 만주에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일본군이 된단 말이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박정희도 참 이승만이도 극과 극의 인물이거든. 한쪽에서는 이승만이를 굉장히 찬양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승만이를 독재자라고.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승만이가 독재 정치를 한 독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그렇게 내가 배웠습니다. 박정희도 그렇다는 얘기죠. 박정희도 어떤 사람은 박정희를 아주 경제 발전을 시킨 영웅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박정희를 굉장히 그 독재자라고 이제 깎아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박정희 시대의 그 유신을 비판했던 사람들, 뭐 민청년이라고 했죠. 민주화 청년 연합회라는 걸 줄여서 이제 민청년이라고 하거든. 근데 민청년의 이 도올 김영욱 교수도 가담했었던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정희 때 그렇게 유신을 비판했던 세력들이 전부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전두환은 거의 쌍욕 수준으로 비난한다. 니콜라의 차우세스크의 처형을 언급하면서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왕의 모가지를 자르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김영욱 교수가 굉장한 좌파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좌파 중에 골수 좌파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김영욱 교수의 말이 맞는 점도 있어요.
무조건 좌파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좌파 사람들의 얘기도 내가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왕의 모가지를 자르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왕의 모가지를 단두대에다 왕의 목을 자르면서 시민사회가 등장했다고죠. 프랑스의 그 왕릉을 단두대에다가 처형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긴 하는데 너무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쪽이 있다 이거죠. 때로는 좀 체제를 이렇게 찬성하고 질서를 찬성하는 이런 쪽도 필요한데 너무나 이렇게 그런 쪽이니까. 노태우가 당선됐을 때는 글을 칭송하는 글을 썼는데 가만 보면 실상은 당신 친구를 광주 금남로에 데려다 놓고 자식 잃은 할머니가 회초리를 피떡이 되도록 때리게 한 뒤 당신도 그 회초리에 맞아라. 민중의 신의를 배반하지 말라라는 글이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고문으로 분신으로 쓰러져간 민주투사의 눈에서 본다면야 얼마나 하찮은 용기로 보이랴만한 이라는 문구도 나온다. 하지만 이후에 노태우의 최저임금제나 의료보험제 도입 등 진보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칭찬한 적이 있고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했기에 전반적으로 노태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김영옥도 노태우 정권 말기부터 노태우의 노력으로 맺어진 수교와 정책들로 인해 중국을 어느 정도 쉽게 적잖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던 영향도 있다. 이제 김영옥 교수는 노태우 대통령을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건 나도 그래요. 나도 이 노태우 대통령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한 건 최저임금제라는 그런 걸 만들었고 의료보험제도 이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전에는 최저임금이나 의료보험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공적이 북방 외교를 통해서 소련과 중공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라는 것이 그냥 자유민주 국가들, 그 자유민주 국가들하고 동유럽, 동구랍하죠. 동구 쪽에 이 작은 공산 국가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와도 전혀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권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동구권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가 참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된 겁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엔 정말 반쪽 외교죠. 반쪽 외교. 그래서 상당히 노태우 대통령 뜻깊은 일을 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같은 이렇게 전두환이하고 노태우하고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비교적 전두환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땅에 묻혔거든요. 국립묘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땅을 구할 수 있어가지고 묻혔는데 전두환이는 아직도 묻히지 못했다네. 말을 들어보니까 전두환이 시체가 아직도 연희동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희동 집에 보관되어 있으면 전두환이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시체를 보관하고 하게 되면 시일이 지나면 부패한다는 얘기죠. 부패하면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니까 집에는 보관할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집에다 보관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면은 썩지 않게 미라를 만든 모양이야.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길래 여태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지. 묻힐 땅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재를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도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같은 1.2 사태를 일으킨 두 사람이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같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래도 노태우는 땅에 묻힐 곳을 찾아서 땅에 묻혔는데 전두환이는 땅에 묻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태우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뜻깊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아직까지도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경종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군에 앞으로 너희들도 쿠데타 이렇게 해서 또 대통령을 해먹게 되면 너희들도 이제 국립묘지에 못 묻혀. 이런 경종을 울리는 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국립묘지법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 이런 아주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대통령을 해먹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해먹을 수 있는데 국립묘지에는 못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종이 되리라고 봅니다. 군 세계에 하나의 경종이 돼가지고 정말 군인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자. 이런 하나의 경종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삼은 언급도 안 한다. 김대중의 당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한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김대중 개인을 긍정적으로 평하는 것은 아니다. 임기 말 아들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TV 강의 중 아들 관리를 못했다고 질책했고 대통령으로서는 민주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의원이 당선되었을 때도 그를 칭찬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으나 이후 그가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을 하자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고 우리도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새만금을 막았을 때는 욕설을 퍼부으며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했다. 노무현이 탄핵당했을 때는 당연히 탄핵을 해치는 무리들을 욕했지만 노무현 역시 비판을 했다. 국민들이 진보적 열망을 가지고 그를 뽑아준 것인데 그 스스로 그는 열망들을 좌절시켰다는 것. 그의 저서 사랑하지 말자 해서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CIA한테 총 맞을 각오는 왜 못했나 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실패가 이명박 정권을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선 그래도 노무현 시대말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노무현은 민주적인 정신과 민주적 절차의 신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훌륭한 본을 보였다면서 그래도 노무현 시절 사람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 지금의 이리떼들처럼 뜯어 처먹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저서를 보면 노무현 개인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었으나 지나치게 기탄 없는 성격 때문에 장점을 대부분 깎아먹었다고 회고한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CIA 음모론에 가까운 발에서 보듯 미국 등 서구를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반미를 외치기도 하는데 자식들은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정확히는 그의 언변 가운데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39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